그럼 어쩌면 우리는 진짜 이례적인 상승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하나에 쏠아서 넣어야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네. 여러 개 나눠 놓으면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20년) 코로나 위기와 함께 그 동학개미 운동으로 네. 이게 생애 첫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말 넣기만 하면 돈이 막 뻥튀기가 돼서 나오는 이거를 경험한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MZ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패닉에 빠져 있어요. 네네. 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시는지. 첫 번째는 쏠림 투자는 경계해야 됩니다. 네. 왜냐? 네. 어떤 펀더멘탈을 보면서 들어가서 올랐는데 오르는 걸 보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유동성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쏠림인데 이런 유동성들이 몰리면서 올라간 것들은 또 꺼져 나올 때는 쭉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간에 쏠림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 네. 어떤 특정 자산으로 쏠려가는 거나 내 포트가 한쪽 자산으로 몰려가는 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채가 있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부채가 있을 때는요.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초조해지고 네. 불리한 포지션을 갖고 싸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물론 지금의 이제 자산 가격 하락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복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귀를 통해서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어디서 미스를 했을까를 보는 것도 포인트고요. 그 결론 속에서 이래서 분산 투자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데 대한 공감을 가져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오를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내 포트를 방어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번에 한번 좀 이렇게 직접 좀 배워놓는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일단 돈 주고 좀 배웠다는 마인드를 갖고 향후 내 자산을 어떻게 분산을 할지를 이제 오답노트 쓰듯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복습을 이게 그러니까 좀 뭐 채권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되게 이렇게 좀 빠르게 식으면서 이게 네. 자산을 이제 분산해야겠다. 내가 네. 이렇게 옛날처럼 주식에 몰빵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조언해 주세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재작년 주식시장은요. 제가 17년 동안 마켓을 봤지만 그렇게 주가가 세게 오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아마 그거를 상승폭이나 속도로만 보면은 지난 100년을 통해 봤을 때 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할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진짜 이례적인 상승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례적인 상승장에 들어왔을 때는 뭘 넣어도 더 오르냐 덜 오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례적인 상승장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주식 투자해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랬던 거품들이 좀 꺼지고 있는 네.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이례적인 상승장에서는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면 네. 아우 저런 돈도 안 되는 얘기야. 왜냐면 하나에 쏠아서 넣어야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네. 여러 개 나눠 놓으면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산 투자라는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앞으로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폭도 컸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면 주식으로 쏠림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피해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에서 분산 투자가 뭐구나, 왜 분산 투자를 강조했을까 이런 걸 한번 되새겨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분산 투자 이론이 지난 100여 년 동안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었습니다. 재무나 이런 쪽으로. 거기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과연 그분이 네. 저보다 개별 주식 종목을 잘 볼 줄 몰라서 분산 투자하는 걸까? 아니면 개별 종목을 미래를 예측하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네. 오히려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 이런 분산 뭐 대충 어떤 식의 비중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제 비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하락장에선 네.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빠져도 상관없었는데 생각보다 10% 빠지면 멘붕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도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유형인지를 좀 보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네. 포트폴리오 분산을 볼 때도 두 번째로 결국에는 4가지 정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자산의 분산입니다. 예. 주식과 채권, 원자재 이런 걸 다 고루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원자재가 다 다르게 움직여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내나 채권 내에도 종목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식이 아니고 가치주와 성장주, 그렇죠. 대형주와 소형주, 그리고 섹터별로 다 나눠지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섹터의 분산, 요거를 두 번째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원화 베이스로 많이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원화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안전자산인 다른 나라 통화들, 네. 달러나 엔 같은 것들도 조금 담아놓으면 어떤가 싶어요.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산들이 다 깨질 때 혼자 뛰는 영향을 주거든요. 네. 올해 1월 달에 1200원이었던 게 지금 1350원이잖아요. 다른 것들 다 깨질 때 혼자 10%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달러라는 거는 통화의 분산 차원에서 안전자산의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산이나 종목이나 통화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데 얘네들은 지금 한순간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이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러 개로 여러 번에 나눠서 시점 분산을 하는 전략들. 그래서 네 가지 분산이죠. 네. 종목 분산, 그죠? 자산 분산, 네. 시점에 대한 분산이 이제 네. 들어가 줄 수 있고 통화에 대한 분산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려 봅니다. 이 사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이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게 눈에 네네. 보이니까 네네. 하고 싶은데 지금 사기는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개인이 달러 투자를 할 때는 네. 환율 보면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네. 너무나 다양한 요인이 있거든요. 예. 아니 펀더멘탈을 분석하면 되잖아. 펀더멘탈 분석도 좋은데 어디서 빠구가 나냐면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 같은 경우는 네. 정부에서 일방적인 환율의 쏠림을 막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개입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환율의 쏠림을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을 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죠. 네. 예. 그래서 환율이라는 걸 개인이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대신에 환율을 갖다가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건 가능해요. 뭐냐면 달러라는 것의 특징이 다른 자산들이 떨어질 때 혼자 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달러를 갖다가 환율의 방향성을 볼 게 아니라 조금씩 사모으는 거죠. 그럼 언젠간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탁 튈 겁니다. 네. 달러가 탁 튈 정도 되면 네.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많이 하락했겠죠. 네. 그죠? 네. 그럼 요럴 때 통화분산을 했었던 안전자산 달러를 담아놨었던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 환율이 오르고 내려가지고 달러의 환차익을 기가 막히게 먹겠다. 이렇게 해서 초심자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방어막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달러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이런 컨셉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달러 적립식 투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달러 투자 방법이다. 네,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직접 콘텐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네. 최근에 정말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엄청나게 유의미한 변화가 고금리, 예금, 네. 파킹 통장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은행에 계시잖아요. 네. 이런 예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금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님부터 시작해서 한 100명 정도 제 앞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정기예금 하고 싶은데 금리 얼마예요? 작년도 2월로 가보면 네. 정기예금 금리 1.1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정기예금 금리 1.1입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안 한다. 그래서 주식을 해요. 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80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물어보셨더니 제가 정기예금 금리 3.4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정도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지금은 30명이 안 할래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70명이 정기예금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예. 20명이 정기예금하고 80명이 딴 거 했죠. 딴 게 뭘까요? 주식이겠죠. 네. 지금은 70명, 80명이 정기예금을 하고 20명, 30명이 딴 거 하죠. 네. 그만큼 주식시장으로의 수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예금 쪽으로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네. 더 들어올 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예금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럼 주식시장의 유입이 자금 유입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이 네.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수영을 하는데 물이 깊으면 수영을 할 때 바닥에 닿아가지고 다리 다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얕아지면 닿을 수 있죠. 그러면 돌에 다리가 쓸릴 수도 있죠. 네. 그만큼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예금이라는 안전자산을 확보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보다. 네. 그런 예상이 된다면 네. 예금을 할 때도 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로 가는 게 그렇게 해서 단기로 만기가 돌아왔을 때 더 높아진 금리를 받아가는 거죠. 네.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점 분산을 이 예금할 그렇죠. 때도 그런 데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 최근에 요즘 너무 한 달 사이에도 너무 모든 예측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내년이 되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케이스들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성장 저물가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산 시장까지 같이 무너지고 하면 이럴 때에는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08년도나 2011년도에도 보면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 130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다가 금융위기 같은 게 찾아오니까 되려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됐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고민하다가 너무 갑자기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고 부채의 리스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되려 저성장 경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네.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반드시 그렇게 간단하기보다는 만약에 중간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너무 강하게 건드리게 됐었을 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뭐 원래 주식 전문 이제 채널인데 이제 그런 주식 투자자들이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요렇게 뭐 투자하세요. 요거 한마디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첫 번째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는 이게 고질병이 됐을 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언가 경기 부양을 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와요. 여태까지 못 봤던 그게. 그러면 앞으로는 경기 부양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핸디캡을 안고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아프지만 발본 세곤하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수술을 안 하면 1년 후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이 너무 아파요. 그럼 수술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나가는 하나의 과정, 1년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관점에서 좀 한번 보시면서 이 일보 후퇴에서는 또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이런 교훈을 쌓는 시간이 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부부장님 모시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